안녕하세요. 스테드 통계연구소 소장 이일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강의는 반복 측정 자료에서 유용한 통계 분석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측정 자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기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정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이 리피트 메저 아노바라는 방법이 있고, 요즘 떠오르는 방법으로 GEE라고 하는 일반화 추정 방정식이라고 하는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측정 자료라고 하는 것은 종속 변수의 측정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사전, 사후 또는 추후처럼 2회 이상 측정한 자료를 반복 측정 자료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실험을 생각해 주면, 중재 연구인 경우에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고 사전에 측정을 한 다음에 실험군에서는 중재를 하고요, 대조군은 아무런 처치를 안 해준 거죠. 그러면서 사후에 측정하는 이 두 번의 측정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반복하면 3회, 4회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2회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앞에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었을 때 시간에 사전에 측정이 있고 사후에 측정이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했으면 실험군과 통제군, 대조군은 사전의 측정값을 모두 동일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대조군은 무처치군은 아무런 처치도 안 했기 때문에 값이 변화가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에 비해서 실험군은, 중재군은 중재를 했기 때문에 값이 커져서 이렇게 커지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실험 대조군의 사전 사후 설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사항은 뭐냐면, 요 사전 시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동질성 검정이다라고 하는 걸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따지면 동질성 검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 동질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전 측정값의 동질성이 있어요. 집단의 동질성은 조사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음주, 흡연, 이런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성별, 연령, 학력, 흡연 같은 상태가 실험군과 대조군이 형태가 서로 비슷하다. 가장 이상적인 건 같아야 되는 거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 같아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같을 수는 없으니까 비슷하다, 이걸 뭐라고 하냐, 동질하다라고 하는데, 이 동질성 검정이다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집단의 동질성 검정에 사용하는 분석 기법은 대부분 뭐냐면 교차 분석이 많아요. 카이스퀘어 테스트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실험의 특성상, 카이스퀘어 특성상 N수가, 실험군과 대조군 N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교차 분석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기대 빈도라고 하는 개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교차 분석과 더불어서 많이 쓰는 게 뭐냐? 피셔의 이젝트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이젝트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측정값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측정값, 연속형 변수죠.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 t-테스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군과 사전군의 사전 측정값은 동질하게 나와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같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통계 분석을 했을 때 얘네들의 동질성 검정의 p-밸류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0.05보다 크게 나와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거죠. 동질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가능하면 0.05보다는 0.1보다 큰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더 강한 조건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뭐하다? 동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의 측정값이 동일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조군의 사전 사후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조군은 특별한 처치를 안 했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의 측정에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대조군의 p-밸류는 어떻게 나올 거냐? 0.05보다 크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실험군에서도 역시 사전과 사후의 분석을 합니다. 이건 p-밸류 어떻게 될까요? 유의하게 나와야 되겠죠. 유의하게 나와요. 자, 이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각각의 분석을 하는 경우에 분석 기법은 뭐냐면 대조군의 사전 사후, 실험군의 사전 사후 각각 분석에서 짝을 이룬 자료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페어드 t-테스트가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후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t-테스트로 분석을 해서 p-밸류가 0.05보다 작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실험군과 대조군 설계인 자료에서, 실험군 대조군 설계인 자료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4번 분석하는 거죠. 실제로는 동질성 검정은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 기법 하나하나로 따지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질성 검정에서 동질하게 나오고,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 변화가 없어야 되고, 실험군은 유의하게 변화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왔어야 되고,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 가장 간단한 디자인상으로 따져보면 이게 뭐냐? t-테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t-테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초창기에 가장 많이 썼던 방법론이 돼요. 그러나 이 t-테스트를 이용하는 방법론의 단점은 뭐냐면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가지 조건 중에서도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리피트 메저 아노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리피트 메저 아노바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와 t-테스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최소 표본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통계 분석 기법은 고급 분석 기법을 이용할수록 최소 표본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실험 대조군 설계를 하게 되면 n수가 비교적 적은 수로, 리피트 메저 아노바를 분석을 하게 되면 적은 수로 실험이 가능하지만 t-테스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실험군과 대조군 n수가 비교적 크게 나와야 돼요. 얼마나 나와야 되냐? 60명 이상 나와야 됩니다. 집단당.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샘플수만 살펴봐도 t-테스트보다는 리피트 메저 아노바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t-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조건을 분석을 했을 때 모두 만족해야만 효과가 있는 데에 비해서 리피트 메저 아노바에서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통계 분석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의 수를 제가 잠깐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경우의 수를 살펴보도록 할 거냐면, 대조군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실험군이 앞전의 예제에서는 대조군하고 같은 점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같은 점에 출발한 보장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실험군을 평행 이동을 해보면,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아까 거하고 바로 앞전의 예제하고 동일한 형태가 나오죠. 그런데 사전의 측정값이 애초에부터 적었다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 시점에서 동질성 검정을 하겠죠. 그래서 p-밸류가 0.0보다 컸다라고 하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동질했죠. 문제는 뭐냐면 요 시점을 살펴볼게요. 사후 시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를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사전에 이만큼의 차이나 사후에 이만큼의 차이나 큰 차이가 없죠.
평균값은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도 p-밸류가 얼마 정도 나올 거냐? 0.05보다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얘를 평행 이동시키면 이 결과 실제로는 이 결과하고 동일한 결과거든요. 다만 사전의 측정값이 낮게 출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메소드 1에서 사용하는 t-테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설명을 제가 하기 위해서 요거를 그려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밑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 위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우리 데이터는. 그런 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도 실험의 효과를 제대로 밝힐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뭐냐? 바로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라고 하는 분석 기법이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통계 분석 결과를 효과를 제대로 검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다라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t-테스트를 이용해서 사전 동일성 검증, 모든 분석 동일합니다. 실험군의 사전 사후 페어드 t하고 대조군의 사전 사후 페어드 t-테스트하고 실험군과 사조군에서 사후 값을 가지고 t-테스트 하는 거, 여기는 유의하지 않게 나와야 되고 실험군은 유의하게 나와야 되고 대조군은 유의하지 않게 나와야 되고 실험군 대조군의 사후값은 차이는 유의하게 나와야 되죠. 요 네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뭐냐면 대부분 이 첫 번째인 경우는 네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해요. 그러나 나머지인 경우에는 네 가지를 만족을 다 못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방법론이 두 번째 방법론으로 뭐냐면 첫 번째는 똑같은데 사전에서 사후의 차이를 계산해줘요. 자, 그러면 대조군은 사전에서 사후의 변화가 이렇게 나오니까 차이값이 0일 거예요. 그런데 실험군은 사전에서 사후를 빼면 사후는 사후를 또는 사전에서 사후를 빼면 어떤 플러스의 값이 나오겠죠. 요 차이, 이걸 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쓸 때는 세모로 써주거든요. 읽어줄 때는 델타라고 읽어줍니다. 델타라고 읽어줘요. 그래서 이 차이를 계산해서 그 차이에 대한 실험과 대조군의 분석을 하는 거죠. 동질성 검증을 하고 t-테스트를 했을 때 차이에 대해서 이것이 유의하게 나와야면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전에 동질해야 돼요. 집단간 동질성과 사전 측정간 동질성이 모두 동질했을 때는 이 방법도 의미 있는 방법론입니다. t-테스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론이에요. 하지만 이것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전에 동질성을 봤을 때 집단간 동질성이나 사전 측정값 동질성에서 동질하지 않으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 t-테스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샘플 수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방법론이 뭐냐면 사후의 측정값을 종속 변수로 놓고 사전의 측정값을 공변량에 넣고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안코바라고 하는 분석이죠. 안코바의 장점은 사전에 동질하지 않게 나왔던 것이 있으면 이 중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들이 있으면 이건 뭘로? 코베리에이트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에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안코바를 이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리피트 메저 아노바보다 p-밸류가 제일 작아요. 통계 이론상 p-밸류가 가장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유의하게 나올 것, 효과가 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코바를 이용하는 방법이 통계 분석 결과상, 효과 검증상으로만 따져보면 좋은 방법입니다. 단점은 네 가지 방법 중에서 N수가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t-테스트를 이용하면 대략적으로 집단당 한 6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를 하면 적으면 17명 정도,
좀 많으면 30명 이렇게 나오지만 보통 한 20명 내외면 리피트 메저 아노바가 가능한데 앙코바는 얼마가 필요하냐? 앙코바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집단당 100명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방법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방법이 뭐냐? 사전에 동질성 검정을 하고 통계 분석 기법은 사전값과 사후값을 동시에 종속 변수로 투입해서 분석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리피트 메저 아노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할 때 동질성 검정에서 동질하지 않게 나온 집단 간 동질성이나 사전 동질성에서 동질하지 않게 나온 것이 있을 수 있죠. 그 애들은 뭐냐? 리피트 메저 아노바의 코베리에이트에다가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걸 뭐냐? 리피트 메저 안코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리피트 메저 아노바와 리피트 메저 안코바는 동질성 검정 여부에 따라서 동질하게 나오면 리피트 메저 아노바고 동질하지 않게 나오면 리피트 메저 안코바를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동질성 검정을 해야만 리피트 메저 아노바를 쓸지 리피트 메저 안코바를 쓸지가 결정이 나겠죠. 따라서 우리가 IRB를 쓰는 단계에서는 리피트 메저 아노바를 쓸지 안코바를 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RB 보고서를 쓸 때는 리피트 메저 아노바 또는 리피트 메저 안코바를 쓴다라고 동시에 적어 주시면 돼요. 샘플 사이즈를 계산할 때는 리피트 메저 아노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리피트 메저 아노바가 아니라 GEE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Generalized Estimated Equation, 어떤 책에서는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일반화 추정 방정식이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일반화 추정 방정식이라고 약자로 GEE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 분석 기법을 보다 보면 Generalized라는 단어가 요즘 종종 나와요. 이 Generalized가 나오는 방법들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제너럴라이즈드는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앞에서 사용한 1번에서 4번까지의 방법론, t테스트, 페어드 t테스트 이용하는 방법, 델타 값을 이용한 t테스트를 이용하는 방법, 안코바, 리피트 메저 아노바, 리피트 메저 안코바의 공통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 예, 공통적인 전제 조건은 정규 분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규 분포이어야 된다. 우리가 정규 분포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약자로 N으로 쓰고요. 물결이라고 쓰면 이게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t테스트 아노바, 안코바, 리피트 메저 아노바, 리피트 메저 안코바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 정규 분포이어야 한다라는 조건하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데이터가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가 아닐 수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정규 분포가 아닌 데이터일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t테스트일 때 정규 분포가 아니면 비모수 검정이다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줘요. 그래서 t테스트일 때 비모수 검정 방법은 맨휘튼이가 되고요. 아노바일 때 비모수 검정 방법은 쿠르스칼 왈리스. 안코바의 비모수 검정은 뭐냐면 랭크드 안코바라는 게 있어요. 자, 리피트 메저 아노바의 비모수 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비모수 검정은 종속 변수 하나, 독립 변수 하나일 때의 방법론밖에 없어요. t테스트 맨휘튼이, 페어드 t테스트 윌콕슨, 아노바 쿠르스칼 왈리스, 안코바
랭크드 안코바와 같이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만 비모수 검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회귀 분석, 비모수 검정 들어보셨나요? 없습니다. 리피트 메저 아노바, 비모수 검정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회귀 분석과 리피트드 메저 아노바 등의 고급 분석 기법에서 정규 분포가 아닐 때 쓸 수 있는 방법론을 고안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너라이즈드예요. 일반화라고 하는 단어 붙여 있어요.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 정규 분포가 아닐 때 쓰는 방법이 제너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화 선형 모형.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 일반화 선형 모형에 쓰는 분석 기법이 크게 포화송 회귀 분석 또는 푸화송이라고 하고요. 음이항 회귀 분석, 감마 회귀 분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의 제너럴라이즈드 모델이 뭐냐? GEE예요. 따라서 실험 대조군의 사전 사후 설계를 사용을 할 때 정규성 가정을 만족을 하면, 즉 실험 대조군의 사전 사후 설계 추가 있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데이터에서 첫 번째 조건이 정규성 조건을 만족을 하면 가장 좋은 분석 기법은 뭐냐?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예요. 근데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에서 정규성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동질성을 만족을 못할 수가 있었죠. 그때는 뭘까요? 리피티드 메저 안코바가 돼요. 리피티드 메저 안코바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좀 이따 하고요. 두 번째, 정규성 자체를 만족을 못했다 라고 하면 이때 쓰는 방법은 뭐냐? GEE라고 하는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실험 대조군의 사전 사후 추후 설계 IRB 단계에 쓸 때는 이 모든 거를 아우러서 써주셔야 돼요. 실험 대조군의 사전 사후 설계 분석을 해서 정규성 조건을 만족을 하면 리피트 메저 아노바를 분석을 한다. 동질성 검정에서 동질하지 않게 나온 항목은 코베리에이트로 통제한 리피트 메저 안코바를 실시한다. 종속 변수가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GEE로 분석을 한다로 IRB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석을 할 때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셀렉션이 끝난 다음에, 실험이 끝난 다음에 정규성 여부를 확인해서 아노바를, 리피트 메저 아노바를 쓸 거냐 GE를 쓸 거냐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크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모든 통계 분석에서 정규성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등분산성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T테스트인 경우에는 등분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T테스트는 리벤의 등분산 검정이라는 것이 있죠. 리벤의 등분산 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등분산 T테스트를 하느냐 이분산 T테스트를 하느냐라는 게 결정이 나고, 아노바에서도 등분산 검정을 해서 만족을 하면 아노바를 쓰느냐 웰치 테스트를 하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그럼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에서도 등분산성이라는 조건이 있겠죠. 그런데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에서는 등분산이라고 하는 용어에 플러스 복합 대칭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추가가 되는 개념이 있어요. 조금 개념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조금 어려운 용어로 붙여져요. 구형성이다 라는 것이 있어요. 구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를 할 때는 정규성 여부를 판정하고, 사전에 동질성 여부를 판정하고, 그 다음에 구형성을 여부를 판정해서 구형성에 따라서 통계 분석 기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샘플 사이즈를 계산하는 방법을 G파워를 두 개의 화면을 캡처를 해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로 캡처를 했고요.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를 캡처했어요. 자,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를 캡처를 하는데, 이게 분석을 할 때 첫 번째 F테스트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아노바의 리프트 메저 아노바 within between intera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리프트 메저 아노바가 세 가지가 있어요. 리프트 메저 아노바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F 테스트에서 아노바, 리프트 메저 아노바 within 있고, 하나는 그다음 리프트 메저 아노바 between 있고요. 그다음에 리프트 메저 아노바 within between interaction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설정 조건이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펙트 사이즈 F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펙트 사이즈는 코엔의 D입니다. 코엔의 D인데, 이 코엔의 D는 T 테스트인 경우에는 코엔스 D를 써요. 그러나 아노바나 회귀 분석을 하면 이거를 다른 걸 써요. 그 중에서 아노바를 쓰면 뭐냐, 이펙트 사이즈 F라고 하는 걸 써요. 근데 F는 어떻게 냐, F는 2분의 D예요. 코엔의 D의 중간 값이 뭐냐면, 중간 효과가 0.5가 중간 효과입니다. 이펙트 사이즈에 코엔스 D가 기준이거든요. 0.2 이상이면 스몰, 0.5 이상이면 미들, 0.8 이상이면 라지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일반적 기준이 이렇습니다. 일반적 기준. 그래서 보통의 우리 연구를 할 경우에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중간 효과를 기대를 합니다. 중간 효과를 기대를 해서 일반적으로는 0.5 이상이 되는 연구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줘요. D를. 그래서 0.5를 설정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 기준이 0.5라고 했지, 특별한 기준은 0.5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실험하려고 하는 이 실험과 유사한 실험을 한 실험이 있었다면, 선행 연구에, 그 선행 연구에서 이펙트 사이즈를 계산한 값을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선행 연구를 해봤던 이펙트 사이즈가 0.7이 나왔다. 그러면 나도 동일한 연구 디자인을 하면 0.7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죠. 선행 연구에서 0.3 정도 나왔다. 그럼 내 연구에서도 동일한 디자인이니까 0.3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연구에 유사 연구가 있었을 때는 그 연구의 이펙트 사이즈를 계산해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없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 중재 실험 연구인 경우는 보통은 얼마? 미들 0.5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중간 효과에 해당되는 것을 R수격 값이 얼마냐? 13% 정도 돼요. 회귀 분석에서는 13%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아노바인 경우에는 뭘 사용한다? D가 아니라 F를 사용한다. 그래서 F를 사용하면 요 값이 얼마냐? 절반이니까 0.1, 0.25, 0.4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펙트 사이즈를 보면 0.25가 미들로 설정한 거고요. 유의수는 0.05 설정한 거고, 알파는 중재 연구의 파워, 검정력은 보통 얼마로 잡느냐? 80%를 잡니다. 최소 80% 잡아요. 크게 잡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파워가 클수록 샘플 사이즈가 많이 필요합니다. 서베이 연구에서는 애초에 조사 대상자를 많이 조사할 수 있죠. 그래서 서베이 연구에서는 파워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0.9, 보통 0.95를 잡아주는 게 일반적이고, 중재 연구에서는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베이 연구처럼 많은 대상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포기를 합니다. 파워를 0.9 정도의 파워를 크게 잡지 못하고 아무리 적어도 한 0.8 정도의 파워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0.8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넘버 오브 그룹이라고 하는 거고, 넘버 오브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메저먼트라는 것이 있어요. 자, 넘버 오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실험군 대조군의 수가 되겠죠. 두 집단이 되는 거고요. 넘버 오브 메저먼트는 측정을 몇 번 했느냐. 사전 사후 했으면 2번 했으면 2번 했다라고 쓰시면 돼요. 사전 사후 추우면 3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개, 0.5, 1로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값은 안 건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이 두 개의 값을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correlation among repeated measure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 측정값과 사후 측정값, repeated measure, 반복 측정한 among 사이의 correlation,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 측정값과 사후 측정값의 상관관계는 보통 0.5 정도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좀 영어 단어, 어려운 단어가 있죠. 요게 뭐냐? correction, 입실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 구형성 보정이에요. 그래서 1로 되어 있으면, 아까 잠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구형성은 등분산성하고 복합대성의 결합이라고 했죠. 복합대성 어려우니까, 구형성 어려우니까 쉽게 생각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등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분산이면 요 입실론 값이 1이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리피트 메저 아노바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등분산이 아니면 구형성을 만족을 못하면 입실론이라고 하는 이 값을 보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0.2 이런 값으로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등분산성, 구형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분석을 할 때는 IRB 단계에서는 구형성을 만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IRB 쓰시는 거예요. 실제 분석에서 만족을 못했을 때는 그 조치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조치를 취할 때 구형성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리피트 메저 아노바의 조치 방법이 뭐냐? 윌크스 람다와 그린하우스 가이서라고 하는 보정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조건일 때에 최소 표본수가 몇 명이냐? 토탈 34명이에요. 그럼 군당 몇 명입니까? 17명이 되는 거죠. 17명이 돼요. 파워를 높여주면 0.9로 눌러주면 N수가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일한 방법에서 뭘 했느냐? 반복수를 2회가 아니라 4회 늘어준 거예요. 반복수가 늘어났죠. 그러면 데이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최종 표본수가 어떻게 되느냐? 24개. 집단당 12명만 되면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고급 분석일수록 반복수가 많이 있을수록 샘플 사이즈는 많이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피트 메저 아노바의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의 중요한 전제 조건은, 첫 번째, 종속 변수를 여러 번 측정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리피트 메저 아노바에서 중요한 것은, 종속 변수를 만약에 3번 측정했으면 이 3번 측정한 값이 모두 있어야 돼요. 이거를 컴플리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만약에 Y1, Y2는 사전 사후는데 추후가 없을 수도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센서드 데이터라고 해요. 중도 절단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는 중도 절단이 되면 안 돼요. 중간에 탈락이 되면 안 돼요. 결집값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시작을 20명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처음에 사전에 측정값 20명 다 있겠죠. 근데 사후에 만약에 측정값이 2명이 탈락됐어요. 그럼 18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추후에 가서 다시 1명이 탈락해요. 그럼 몇 명이 됩니까? 17명이 되겠죠.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의 컴플리트 데이터는 17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는 분석을 하면 몇 명으로 분석하냐? 17명으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를 전제로 해서 통계 분석을 전제로 해서 실험을 하고자 할 때는 탈락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된 거고요. 두 번째,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에서는 여기에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 특히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실험군이 0주에 시작하고 8주에 사후 측정했다. 그럼 대조군도 0주에 시작해서 8주에 측정해야 돼요. 즉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 간격이 일정해야 돼요. 만약에 이 측정 간격이 다르면,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격이 다르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장 엄격하게 가면 요 Y1과 Y2의 간격과
Y2와 Y3의 간격도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추후 실험인 경우에는 이 간격을 좀 완벽하게 같게 하는 경우가 힘든 경우가 나오거든요. 최소한 사전, 사후 이 간격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격이 같아야 된다. 사후와 추후 이 간격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격은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정규성과 구형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리피트 메저 아노바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에서 구형성을 만족을 못해도 리피트 메저 아노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못했을 때 셋 중에 하나라도 또는 셋 다 만족을 못하면 리피트 메저 아노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무슨 분석을 쓰느냐? GEE라고 하는 분석 방법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고 하죠. 실험군의 데이터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3번을 모두 다 측정을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2개만 측정했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만 측정을 했어요. 네 번째 사람은 3번을 모두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컴플리트 데이터는 1번 측정자와 4번 측정자는 컴플리트 데이터죠.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모두 수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리피트 메저 아노바는 모두 수능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도 탈락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중도 탈락이 나왔거나, 두 번째, 부작용이 있었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탈락이 되겠죠. 세 번째, 개인적인 사정 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두 부분이에요.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탈락됐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효과가 없어 탈락이 됐거나 부작용에서 탈락인 사람들 생각해주면 결국 뭐냐? 수능한 사람들은 효과가 좋은 사람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중도 탈락한 사람들은 효과가 없는 사람들만 탈락이 됐을 거죠. 그럼 나중에 분석을 하면 수능한 사람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유의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포함이 되면 유의하지 않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뭐라고 하냐? PP, ITT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PP 분석, ITT 분석이다 라고 해서 구분해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상에서는 뭐 제약이라든가 의료기기 임상시험 할 경우에는 이런 자료들을 중도 탈락한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하냐? 어떤 형태로든 여기를 보완해서 분석을 해줘야 돼요. 보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GEE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결측값 분석을 이용해서 결측값을 특정한 값으로 입력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재 연구인 경우에는 이럴 가능성은 좀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이 PPITT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중도 탈락이 됐으면 이럴 가능성이 드물지만 가능성이 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탈락이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컴플리트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경우에도 중재 연구에서는 실제보다 유의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어떤 경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 사람은
세 번째 데이터는 없지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변화하는 변화량은 있죠. 이 변화량을 포함해서 분석하는 게 뭐냐? GEE라고 하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GEE라고 하는 분석이 가능한 첫 번째는 수능하지 않은 사람들, 중도 탈락 있는 사람이 있어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GEE에는 generalized라고 했어요. 일반화 분석에서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최종적으로 통계 분석은 리피트 메저 아노바나 GEE를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리피트 메저 아노바를 사용할 건지 GEE를 사용할 건지는 실험이 끝나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이 끝나서 가능하면 실험 처음에 할 때부터는 간격은 동일하게 적용했을 거예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리피트 메저 아노바를 사용할 거냐 GEE를 사용할 거냐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는 중도 탈락이 됐느냐 안 됐느냐. 두 번째, 정규성을 만족하느냐 못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예요. 중재 연구 같은 경우는 간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잘 지켜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데이터에서 중도 탈락이 안 됐다라면 정규 분포라고 하면 뭐가 좋을까요? 리피트 메저 아노바가 좋습니다. 하지만 중도 탈락이 됐거나 정규 분포가 아니라면 리피트 메저 아노바보다는 GEE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반복 이제 분석 기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리피트 메저 아노바를 분석을 하면 분석에서 일반 선형모, 일반화 아니고 일반이죠. 일반 선형모에서 반복 측정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반복 종속 이름을 써주고 저는 이제 타임이라는 변수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반복수를 얘기하거든요. 반복수를 얘기하는데 타임 또는 BGC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반복수 2회, 3회를 써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는 BG에서 3이라고 써졌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에 3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전, 사후, 추후를 순서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 넣어주고요. 공변량이라고 하는 것에 뭐냐면 여기가 동질성 검정에서 동질하지 않게 나온 연속형 변수들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동질성 검정에서 성별에 동질하지 않았다라고 될까요? 그러면 동질하지 않은 범주형 변수는 개체간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성별을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공변량에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리피트 메저 아노바에서 옵션은 세 가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대비, 도표, 옵션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옵션에서는 그룹하고 타임하고 그룹 곱하기 타임이라고 하는 요 세 개의 변수를 넣어주시고요. 옵션 체크할 때 주요가 비교와 주요가를 하게 되면 이 본패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 통계, 모수 추정가, 동질성 검정 세 개를 체크해 줍니다. 여기서 조금 더 측정하고자 하면 여기 효과 크기 추정값을 선택을 하면 이펙트 사이즈가 계산이 됩니다. 이펙트 사이즈가 출력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G파워를 이용해서 이펙트 사이즈를 계산할 때 아노바와 안코바, 리피트 메저 아노바는 이펙트 사이즈를 F로 계산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SPSS에서 안코바나 리피트 메저 아노바에서 이펙트 사이즈 효과 크기를 선택을 해주면 출력되는 것은 F가 아니라 에타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돼요. 에타 제곱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거든요. 이 F하고 좀 다릅니다. G파워 메뉴에 들어가서 잘 찾아보시면 이 에타 제곱을 F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어쨌든 이걸 측정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요즘 SCI급 저널들에서는 당신이 실험한 연구의 파워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제시하라는 저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관측 검정력을 선택해 주면 파워가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IRB 단계에서 파워를 80%를 기대하고 실험을 했다라고 썼죠. 그래서 IRB에서 80%를 썼을 경우에는 연구의 파워를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피트 메저 아노바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도표 옵션에 가면 수평축 변수에다가 시간 변수 타임 비짓을 넣어주고 성구분 변수에다가 그룹을 넣어서 도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대비 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비 검정에서 타임 비짓에다가 단순 첫 번째로 변경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아노바에 가면 아노바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있냐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후 분석이라는 걸 해줘요. 사후 분석이라는 걸 해주는데 안코바나 리피트드 메저 아노바 메뉴에 가도 사후 분석이라고 하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후 분석은 공변량의 코베리에이트의 값을 입력을 해주면 요 사후 분석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피트드 메저 아노바에서 효과를 검증할 때는 이 사후 분석으로 하지 않습니다. 리피트 메저 아노바 효과 분석을 할 때는 그룹 곱하기 타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인터랙션 이펙트를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하면 이러한 출력 결과가 떠요. 출력 결과가 뜨는데, 자, 여기서 일단 알아볼 사항이 기술 통계라는 것이 있죠. 기술 통계에 보면 평균 표준 편차가 있어요. 실험군, 대조군의 사전 사후 추후 것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사전에 실험군이 7.8이 대조군이 실험군이 7.82고 대조군이 8.32가 됐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거예요. 아까 여기 그래프가 제시 안 됐네요. 자, 그래프가 제시 안 됐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는 이 기술 통계인 이 평균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에 공변량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에 가면 무엇이 출력이 되냐면 요 표 D에 가면 추정 평균이라고 하는 것과 표준 오차가 출력이 돼요. 추정 평균과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estimated mean이라고 하는 것과 standard error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되는데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 리피티드 메저 안코바 그리고 GEE에서는 이 세 가지 분석에서는 뭘로? 이걸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 특히 안코바 그리고 GEE에서는 기술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추정 평균과 표준 오차로 분석을 한다. 비교를 한다. P-밸류가. 따라서 우리가 보고서에 제시를 할 때도 일반적인 기술 통계 평균 표준 편차를 제시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추정 평균과 표준 오차로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의 사항이 됩니다. 자,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를 하면 맨 처음에 보는 것이 출력 결과의 구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돼요. 그럼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구형성 조건이에요. 그러면 P-밸류가 나왔는데 0.000 나왔죠. 0.0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P-밸류가 0.0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는 뭐냐? 구형성을 만족을 못한 겁니다. 구형성 가정을 만족을 못한 거예요. 자,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는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에서 우리가 제시해줘야 되는 P-밸류는 세 가지를 제시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의 P-밸류를 제시하는 거고, 두 번째는 타임. 지금 우리 교재상에 비짓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룹 곱하기 타임이라고 하는 세 개의 p-밸류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룹의 p-밸류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룹의 p-밸류는 하나밖에 안 나와서 별 고민이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타임하고 그룹 곱하기 타임이 문제가 돼요. 타임하고 그룹 곱하기 타임의 p-밸류는 몇 개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여기 BGC라고 되어 있는 곳에 플라이 트레이스의 FP값, 위크스 람다, 호텔링의 트레이스, 로이의 최대근에서 F값, P값이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BGC라고 해서 구형성 가정에서 F값, P값, 그린하우스 가이서, 휴펠트, 하한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결국 타임, BGC라고 하는 것의 P밸류가 8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 그룹 곱하기 타임, 그룹 곱하기 BGC라고 되어 있는 것의 P밸류가 몇 개가 나오냐? 또 8개가 나와요. 이것이 리피트 메저 아노바에서 주의할 사항이에요. 이 주의할 사항은 무엇을 보고 결정이 되느냐? 무엇을 보고 결정이 되느냐? 바로 이 구형성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구형성 검정 결과 p-밸류가 0.05보다 크면 구형성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결과를 뭘 내냐면 구형성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 FP 값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구형성을 만족을 못한 거예요. 등분사 만족 못한 거라고 되는 겁니다. 그럼 만족을 못했을 때는 뭐냐? 7가지의 방법론이 있어요. 이 7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일곱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각각을 설명드리는 건 시간상 생략을 드리고 이 7가지 방법론 중에서 좀 검정력이 높은 좋은 방법론이 뭐냐면 윌크스의 람다예요. 요걸 제시해 주면 돼요. 그래서 구형성을 만족을 못하면 윌크스의 람다의 값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윌크스의 람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n수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n수가 작으면, 집단의 n수가 작으면 윌크스 람다의 오차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형성을 만족을 못하는데 집단당 n수가 20명 이상이면 윌크스 람다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집단당 n수가 20명 미만이면 윌크스 람다의 오차가 커져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론이냐? 그린하우스 가이서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여기 그린하우스 가이서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좀 검정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표를 그리면 어떤 형태로 표가 그려질 거냐면 실험군, 대조군의 프리, 포스트 1, 포스트 2에서 우리가 써줄 때 뭘 써준다고 했냐면 평균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준 오차를 써줍니다. 그래서 밑에 주석으로 예를 들어서 3.27 플러스 마이너스 0.48 이런 식으로 쓰겠죠. 밑에다가 주석으로 써주는 거예요. 어떡할? estimated mean 플러스 마이너스 스탠다드 에러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 검정표를 쓸 때는 그룹 타임 그룹 곱하기 타임 에서 F값, P값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값을 3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F값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이때 주의할 사항이 혹시라도 구형성을 만족하지 못했으면 집단의 n수에 따라서 윌크스 람다가 될 수도 있고 그린하우스 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자, 아무런 표시가 이렇게 없으면 구형성을 만족을 한 거예요.
근데 구형성을 만족을 못했으면 이렇게 주석을 달아줘요. 그 다음에 윌크스 람다의 다별량 검정이다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집단 N수가 20명 미만이었으면 윌크스 람다의 다별량 검정이 아니라 그린하우스 가에서 코렉션 이라고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한 논문에서 윌크스 람다와 그린하우스 가에서는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겠죠. 왜? 집단 N수가 둘 다 20명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20명 미만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만족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윌크스 람다나 그린하우스 가이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옵션에서 아까 도표 옵션에서 그래프 옵션이 있었죠? 그 그래프 옵션에서 나온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때 SPSS에서 도표 옵션에서 그려주는 이 도표의 요 평균값은 평균가는 추정평균입니다. 기술 통계에서 계산된 그 평균이 아니라 추정평균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분석할 때도 해석을 할 때도 추정평균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피트 메저 아노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그룹 곱하기 타임의 P밸류가 유의해야만 실험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리피트 메저 아노바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했고요. 자, 만약에 이 데이터가 리피트 메저 아노바의 데이터가 정규성을 만족을 못했다든가 또는 중도 탈락이 되어 있으면 GEE를 쓰겠죠. 자, 이게 분석 기법을 좀 도식한 게 있는데 한때 많이 썼던 방법론 중에 하나가 LLM이라는 분석 기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LLM에 G자가 붙어서 Generalized LLM이라는 게 있는데 Linear Mixed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LM이라고 되어 있는 분석이 뭐냐면 이게 T-테스트하고 아노바 회귀 분석이에요. T-테스트 아노바 회귀 분석인데 종속 변수가 한 번만 측정이 된 거죠. 근데 종속 변수를 여러 번 측정을 했으면 리피트 메저 아노바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리피트 메저 아노바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정규 분포가 아니다든가 그 다음에 중도 탈락이 되어 있으면 GEE라는 분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LLM도 종속 변수가 여러 번 측정이 되어 있는 자료예요. 여러 번 측정돼 또는 짐락 추출 조금 개념이 좀 어려운 건데 하여튼 반복 종속 변수가 여러 번 측정됐거나 짐락 추출한 자료일 때 LLM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RM하고 LLM은 동일한 방법이죠. 그런데 앞에 L자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리니어 L자가 붙어 있듯이 LLM도 조건이 뭐냐? 정규성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이 LLM에서 정규성을 만족을 못할 때 제너럴라이즈드라는 게 GLLM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LLM 자료에서 정규 분포가 아니거나 중도 탈락이 되어 있으면 GLLM이라는 분석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RM과 LLM의 차이는 뭐냐? 가장 큰 차이는 랜덤 이펙트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량 효과라고 하는 방법론, 이 개념이 추가됐느냐 안 됐느냐가 RM과 LLM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데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실험 중재 연구에서는 별량 효과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중재 연구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쪽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뭐냐면 여기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리피트 메저 아노바를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를 GEE로 바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반적인 리피트 메저 아노바 자료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실험군에 뭐 3.7, 3.9, 3.9. 두 번째 사람이 실험군인데 3.5, 3.7, 4.2. 세 번째 사람은 대조군인데 3.5, 3.6, 3.5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리피트 메저 아노바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GEE는 이 형태의 자료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GEE는 데이터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변경하냐? 이렇게 변경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실험군인데 첫 번째 데이터가 3.7이죠. 두 번째 데이터가 3.9죠. 세 번째 데이터가 3.9죠. 그래서 이거를 타임에 1, 2, 3으로 써줘야 돼요. 나머지는 이거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가 옆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람인 요 데이터도 어디로? 여기로 내려오겠네요. 그죠?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변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구조 변환이다 라고 해요. 구조 변환하면 세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우리는 옆으로 돼 있는 자료를 이렇게 세로로 내린다라는 얘기, 이게 그 얘기입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환하려고 하는 변수가 몇 개냐니. 자, 지금은 종속 변수가 하나일 때는 즉 이게 y1, y2, y3, y4 이렇게 하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측정 지표가 중절에서 혈압을 낮추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혈압이 두 가지가 있겠네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수축기 혈압, 사후에 수축기 혈압, 그 다음 추후에 수축기 혈압이 나왔을 거고, 이완기 혈압도 사전, 이완기 혈압, 사후, 이완기 혈압, 추 3개,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2개가 되겠죠. 그럴 때는 요 밑에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해서 보내주고, 제가 선택을 하나 했으니까 여기가 트랜스라는 것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우리가 붙여주면 돼요. 수축기 혈압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게. 여기 이름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바꿔주시고, 여기다가 혈압을 3개를 차례대로 순서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이디 1이라고 돼 있죠. 기본적으로는 저는 일반적으로 PID라고 많이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해놓고 다음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GC 변수라는 것에다가 여기다가 타임 또는 BGC라고 바꿔주세요. 해주시면 데이터가 옆으로 되어 있었던 요 데이터가 어떻게 밑으로 이렇게 붙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G 메뉴에 가면 분석 일반화 선형 모형의 일반화 추정 방정식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SPSS 메뉴하고 G 메뉴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기존의 SPSS의 메뉴들은 옵션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여기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속 변수, 독립 변수를 넣고 옵션 넣는 곳들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GEE에 가면 그 옵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탭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요게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설정해 주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곳이 여기 보면 반복이라는 게 있죠. 반복. 자,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축기 혈압이다. 그럼 제가 여기 수축기 혈압이다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수축기 혈압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개체 변수와 개체 내 변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개체 내 변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id1이라고 했죠. 그럼 저는 PID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것에 해당되는 변수명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가 id1 또는 PID가 되겠죠. 만약에 케이스 id로 봤으면 케이스 id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개체 내 변수가 time, BGC 되는 거예요. 이걸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상관 행렬 작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구조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비교적 분석의 효율이 좀 좋습니다. 얘를 선택해 줘요. 그 다음 모형 유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형 유형에서 얘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인데 중도 탈락이 된 자료가 있을 수 있겠죠. 정규 분포인데 중도 탈락이 되어 있는 자료일 때는 선형을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가 아니어서 G로 썼을 때는 여기 있는 감마, 포화성, 음이항이다라고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이게 종속 변수예요. 그래서 종속 변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 예측자라고 되어 있는 게 독립 변수예요. 예측자라는 것이 독립 변수입니다. 요인은 범주형 변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공변량에는 연속형 변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요인에 있는 변수를 더미 변수로 만들면 공변량에 직접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형에 가서 앞에서 우리가 넣어준 이 요인과 공변량에 넣어준 변수를 전부 이쪽에 옮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재 연구 실험 대조군의 사전 사후 설계일 때는 반드시 뭐냐면 그룹 곱하기 타임의 상호작용, 그룹 곱하기 타임을 두 개를 선택해서 상호작용을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그룹 곱하기 타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를 반드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 곱하기 타임이 유의해야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 옵션들은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 출력 결과를 보면 마치 생긴 것이 여기 보면 이게 B, SE, 그 다음 여기 카이 제곱이라고 돼 있고 이게 P입니다. 그럼 이 카이 제곱을 T라고만 생각해 주면 뭐하고 똑같느냐? 회귀 분석하고 똑같은 형태표예요. 그래서 G22의 출력 결과를 제시하는 형태가 하나는 회귀 분석처럼 제시하는 방법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처럼 그룹 타임, 그룹 곱하기 타임의 카이 제곱 P 밸류. 얘를 그러면 리피트 메저 아노바에서 아까 제가 그룹 타임, 그룹 곱하기 타임에 FP 써줬죠? 처럼 G에서 요 결과, 중지의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제시하시면 리피트 메저 아노바하고 매칭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회귀 분석처럼 이렇게 모수점값이라고 되어 있는 BS의 카이 제곱 P 밸류로 표를 제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리피트 메저 아노바와 GEE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피트 메저 아노바는 종속 변수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측정한 자료에 중도 탈락이 없이 정규 분포를 만족할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만약에 리피트 반복 측정한 자료에서 중도 탈락이 있거나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는 리피트 메저 아노바 대신 GEE라고 하는 분석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두 분석 기법의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반복 측정 자료에 대한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